제 이름은 차민혁, 나이는 40입니다. 저는 성공한 투자 자문사 대표입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비싼 차를 몰며 사람들은 저를 자수성가한 능력 있는 사업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 진짜 목표를 위한 위장일 뿐입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복수입니다. 20년 전 저는 촉망받는 20대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시던 상사가 주도한 거액의 주가 조작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저는 그저 지시대로 자료를 정리했을 뿐인데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도록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중심에 판사 권성철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증거의 허점을 지적하는 제 변호사의 말을 지루하다는 듯 흘려듣던 표정.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25 청년의 인생을 단 몇 분 만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던 그 냉혹한 얼굴. 그는 제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판결로 저는 젊음을, 명예를, 그리고 충격으로 쓰러지신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감옥에서의 10년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독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저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법과 경제를 파고들었고 출소 후에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표, 판사 권성철을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제 오랜 추적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법조인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권성철이 경기도의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모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 그의 바로 옆집을 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 복수의 무대를 직접 설치한 것입니다. 이사 온 첫날 저는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값비싼 분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만함과 권위가 가득한 그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옆집으로 이사온 차민혁이라고 합니다. 아, 젊은 사람이 이런 곳은 어쩐 일로. 반갑습니다. 권성철입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의 손에 망가진 인생이 어디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는 가장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는 15년간 잠자던 사냥개가 드디어 먹잇감의 목덜미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입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정교하게 실행해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권성철을 직접 공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의 명예와 그의 아들을 무너뜨려 그를 서서히 고사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권성철에게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 권지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유망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실체는 야망만 가득하고 실력은 없는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권지훈이야말로 제 복수를 위한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들 가족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최고급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했고 권성철이 참석하는 명사 초청 강연회에도 얼굴을 비췄습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는 제 가면은 아주 유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호감을 보였고 권성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대표는 젊은 나이에 정말 대단해. 우리 지훈이도 자네 반만 같았으면 좋겠는데. 권성철은 제 앞에서 아들 칭찬을 하면서도 은근히 저와 비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의 아들 권지훈에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권 팀장님, 요즘 시장이 좋지 않아 힘드시죠? 제가 아주 좋은 정보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그에게 접근 금지된 미공개 정보를 흘리듯 던졌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는 정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권지훈의 눈빛이 탐욕으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계획의 가장 큰 조력자는 판사 권성철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깊은 신뢰를 보이며 아들 지훈에게 차 대표 같은 사람과 가깝게 지내며 많이 배우라 고 독려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이끌고 제가 쳐놓은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판사님, 당신이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이 내 복수의 제물이 되어야겠습니다.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제 예상대로 권지훈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내부자 거래이자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나는 모든 통화는 녹음되었고 그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모든 내역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20년 전 검찰이 저를 올감했던 방식 그대로 저는 권지훈을 위한 완벽한 범죄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은 이번에는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계획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제 안에서 아주 잠깐 인간적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멈출까?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과 아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충격을 받아 끝내 눈을 감지 못하셨던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 안의 망설임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비? 용서? 그런 단어들은 10년간의 옥살이와 함께 제 안에서 모두 소각되었습니다. 권지훈은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완전히 저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덫에 걸려 목까지 올가미가 조여진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회사에서 완전히 인정받게 생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집 정원에서 권성철이 아들의 성공을 기뻐하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웃어둬라, 권성철.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이제 곧 내 명예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괴물이 될 테니. 저는 모든 증거 파일을 깔끔하게 정리해 2개의 USB에 담았습니다. 하나는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으로 갈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이제 피고인에게 그의 죄를 알리고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권성철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아버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정중한 요청에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20년 전 법정의 피고인과 판사가 이제는 가해자의 집에서 단둘이 마주 앉게 된 것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그의 서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제게 고급 위스키를 권하며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그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자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15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3부 법정에서의 재판을 기억하십니까? 피고인, 차민혁. 제 입에서 나온 이름에 권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찻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냐고요? 당신이 짓밟은 인생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러 왔습니다. 저는 그가 부인할 틈도 주지 않고 20년 전 재판의 기록과 증거의 허점들을 날짜까지 정확히 읊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 권지훈 팀장의 내부자 거래 및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권성철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거짓말.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소리쳤지만 제가 재생한 녹음 파일 속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20년 전 당신은 내게 선택권 없는 판결을 내렸지만 나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입니다. 저는 2개의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나는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으로 갈 것입니다. 당신 아들은 구속되고 당신은 부패한 판사라는 오명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게 되겠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서랍 속에 영원히 잠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 간단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 손으로 직접 20년 전 재판이 오심이었음을 밝히고 진범이 누구였는지 세상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법조계에서 영원히 떠나십시오. 당신의 명예를 당신 스스로 땅에 떨어뜨려 당신 아들을 구하십시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는 대신 조용하지만 깊은 파문이 한 곳에서 일었습니다. 법조계 소식에 정통한 한 유력 일간지의 칼럼란에 한 법조인의 뒤늦은 고백과 참회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이 실린 것입니다. 글쓴이는 권성철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펜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글 속에서 그는 20년 전 자신의 야망과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 한 청년의 인생을 짓밟았음을 담담히 서술했습니다. 그는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오심이었음을 시인하며 사법부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던 모든 자문역과 위원직에서 사퇴하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글은 법조계를 중심으로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존경받는 원로의 추악한 고백에 동료들은 경악했고 그를 향한 모든 존경은 하루아침에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연에 초청받지 못했고 그가 몸담았던 로펌은 그의 이름을 흔적처럼 지웠습니다. 그의 사회적 생명은 요란한 소리 대신 차갑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의 아들 권지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넘긴 증거 자료는 익명의 제보라는 형태로 그가 다니던 증권사의 감사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요란한 수사나 재판 없이 불명예스러운 내부 징계와 함께 조용히 업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금융인으로서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게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집 거실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옆집의 조용한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삿짐 차가 요란한 기자들 대신 동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짐을 싣고 떠나갔습니다. 제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제 이름은 법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저를 억압했던 진실은 마침내 세상의 한 귀퉁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15년간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채운 것은 불같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싸늘한 재와 같은 거대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제 삶의 엔진과도 같았던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텅 비어버린 옆집을 바라보던 어느 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감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제 스스로를 가두었던 복수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권성철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저는 그 감옥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원수는 몰락했고 제 누명은 벗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텅 빈 집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행복한가? 대답 없는 질문만이
씁쓸하게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